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비롯한 미래 자동차 산업을 미리 엿보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사실 저도 이 강의 콘텐츠를 구성할 때마다 제가 이제 저를 도와주는 많은 유관기관들, 예전에 유관기관이죠. 지금은 대학으로 왔으니까요. 자동차 부품 연구원, 애트리, 이런 공학적인 베이스 분야부터 산업연구원과 같이 산업 제도와 정책을 연구하는 그 어떤 연구기관들, 그다음에 대학 현장에 있는 선배들, 이런 분들이 많은 페이퍼도 주고 또는 정부 용역 같이 할 때 저도 가르쳐주고, 저도 아는 거는 그분들 가르쳐 드리고 하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는 것들을 이제 대중적인 강의 컨텐츠에 녹일 때 난이도 조정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얼마든지 용기 내서 난이도도 깊이 들어가고, 우리 이제 운영자, 기획자분들 항상 그럴 때마다 찡그리시긴 하는데, 한 번씩 또 과한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동차 시장이라는 어떻게 보면 제 메인 분야를 바탕으로 좀 컨텐츠를 만들어 본 건데요. 자, 이런 미래 자동차 시대가 열리고 나면 자동차를 만드는 방식마저도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앞으로 대두될 자동차의 가장 큰 흐름, 이거는 어디서도 동의 안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바로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자동차의 시대가 대두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한 2, 3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수제 자동차 시장이 열린 적이 있습니다. 모헤닉이라는 회사인데요. 아마 인터넷에 쳐보시면 나오실 텐데요. 그 회사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잘 확인도 못했고, 그 당시에 이슈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 모헤닉이라는 회사를 제가 주목했던 건 사실 디자인 때문이었어요. 그 자동차 안에 인테리어가 내장이 우드로 되어 있는데 너무 이쁘면서 클래식한 자동차 느낌이 싹 나는데, 야, 진짜 딱 그 단어, 갖고 싶다 라는 단어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수제 자동차로 만들다 보니까 우리 현대차라든가 도요타처럼 매시브하게 아주 초정밀 공장에서 찍어내는 자동차가 아니다 보니 베어링의 맞물림이라든가 여러 부품들의 어떤 성능이 연비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연비가 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어서 나 같은 서민은 못 사겠구나 해서 결국 구매를 안 했는데, 정말 안에 인테리어만큼은 저를 위해서, 제 취향을 위해서 전부 다 바꿀 수 있는 옵션도 있더라고요. 하다못해 핸들의 모양과 크기도 제가 정하는 걸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대요. 참 그게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전 세계 탑 티어의 자동차 회사들 중에서 또 한쪽에 이런 스터디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바로 뭐냐 하면 3D 프린팅 기술이 고도로 발달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고객의 눈높이가 나도 좀 나만의 개성을 부각하는 남다른 자동차를 사고 싶은데 왜 맨날 이런 기성품 중에 하나를 내가 사야 되는 거야? 그런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드디어 생긴 것 같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대한 시장 스터디를 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3D 프린팅도 역시 우리 문과생들은 레벨로 나누어서 기술을 이해하고 있는데요. 자, 3D 프린팅 기술의 레벨 제로는 제품 테스트를 위해서 시제품을 제작하거나 미리 가상으로 한번 이런 모양이 되겠네 하고 그런 것들을 제작하는데 가장 용이한 도구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3D 프린팅을 받아들이는 기술이 이 수준에 국한되어 있죠. 그런데 레벨 1은 출고 중인 제품 중에서 제품의 부품이 망가졌다고 했을 때 이거를 대체해서 만드는데 3D 프린팅을 일부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여기에 일부를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어떤 조명을 샀는데 그 조명의 어떤 AS 보증 기간이 5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타사가 우리는 고객에게 더 큰 서비스를 제공해서 신규 고객을 유치하자, 그래서 우리는 AS 보증 기간을 5년이 아니라 10년 아니면 무한대로 늘리자. 그럼 그 회사는 그 기간 동안 모든 부품을 새로이 또 만들어야 되느냐? 바로 그게 아니라 뭔가 예전에 우리 제품을 사갔던 고객이 요게 망가졌으니 요 부품 갈아 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재고를 잔뜩 만들어 놓고 그때마다 갈아 끼면 비즈니스가 성립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부품만 3D 프린터로 다시 주물을 떠서 만들어서 딱 대체해주는 형태로 비즈니스를 모색하는 게 레벨 1입니다. 자, 그런데 레벨 3가 되면요, 3D 프린팅으로 완성품 하나를 만들어서 그냥 제공해주는 거예요. 상당 부분을. 바로 그게 3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독일이 지금 3를 직전에 앞두고 있거나 3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라서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3D 프린터를 보는 관점이 좀 지엽적인데요. 미국은 그래서 3D 프린터로 완벽하게 이렇게 제품 자체를 만들어서 납품하고 있는 형태가 뭐냐라고 하면, 가장 사람들이 자기의 만족도가 높아질 제품이 뭐겠어요? 바로 자신의 신체에 부탁하는 그런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의족이나 의수를 만드는데 3D 프린터로 나만의 의족, 의수를 만들어서 고객에게 제공해 줌으로써
가장 최적화된 제품을 제공하는데 이미 활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의치라든가 이런 걸 만드는데 일부 3D 프린터를 전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지금 만드는 우리가 알고 있는 3D 프린터 기기들이 있는 데서는 아직 이거는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건 인체에 부착하는 거기 때문에 또 어떤 위생적인 보건적인 또 인허가를 통과한 3D 프린터여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많이 보급되어 있는 것들은 그런 기능은 좀 없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3D 프린터 간단히 설명드렸고요. 그걸 바탕으로 그럼 자동차 시장에서 이게 어떻게 활용되느냐? 지금 자동차 회사가 3D 프린터를 활용하는 범주는 시제품을 만들 때 부품 하나하나를 끼일 때 3D 프린터를 좀 사용하던가요? 아니면 방금 말씀드렸던 모해닉이라든가 아니면 벤틀리라든가 롤스로이스 같은 경우는 고객들이 원하는 자동차의 어떤 니즈에 부합하도록 많은 것들을 바꿔주잖아요. 그런 니즈에 맞게끔 맞춤형 물건을 만들 때 또 3D 프린터를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전통 제조 자동차, 그러니까 매시브한 이런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들마저도요, 이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서 최종 자동차에 들어갈 부품의 일부를 이미 벌써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서 만들거나 좀 더 이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여기 화면에서 보이는 이러한 물건들은 BMW라는 회사가 이미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서 자사에 출시된 자동차에 부품을 만들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동차 원자재 비용에서 차지하는 전자 부품의 비중, 요것도 하나 말씀드리고 이걸로 넘어가야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동차 시장에 하나 불겨질 또 다른 변화 중에 하나는 그동안에 여러 벤더들, 우리 1차 벤더, 2차 벤더라고 해서 협력사들을 잔뜩 두고 그 협력사들에게 베어링 부품 요거 몇 개 납품해 주세요. 아니면 여기 세시에 있는 몇 개 납품해 주세요. 예전에는 이렇게 자동차 회사가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미래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설계 도면만 있으면 3D 프린팅 기기에 쫙 놓고 거기서 그냥 뚝딱뚝딱 생산해서 갖다 끼는 거예요. 그러면 협력회사의 역할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협력회사가 3D 프린터 기기들 잔뜩 놓고 현대차에서 발주받은 거 납품해주고 아니면 쌍용차에서 납품해준 거 발주받은 거 납품해주고 이런 형태로 운영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자동차 산업의 부품 산업의 큰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부품 산업의 미래를 제가 조금 더 걱정하는 이유는 자율주행 자동차나 공유자동차 시대가 대두되게 나면, 특히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가 대두되고 나면 자동차에서 메카닉한 부품에 차지하는 비중이 더 축소될 것이라는 것 때문인데요. 자, 이쪽 2019년 보시면 지금 현재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동차 하나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여러 원자재 비용 중에서 기기와 관련된 메카닉한 부분이 84%고요. 저전력 전장 장비가 16%입니다. 지금 오디오 듣는 데든가 이런 정도 수준 되는 저전력 전장 장비가 16%예요. 근데 2025년이 되면 어떻게 바뀌느냐? 기기, 메카닉한 부분은 65%로 크게 줄어들고요. 저전력 전장 장비는 오히려 늘어나고요. 고전력 전장 장비라고 해서 큰 대용량 배터리의 가동을 관여하는 그런 장비가 12% 정도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기존의 자동차를 만드는 부품 관련한 회사들의 입지도 좁아지는데 이 65%마저도 좀 전에 본 것처럼 3D 프린팅 기기로 만약에 만들어 버린다면 부품 협력 회사들의 입지는 더더욱 설 자리가 없어질 것 같아서 걱정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자동차 강국에 해당되는 국가들은요, 자동차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도 제조업 일자리 10개 중에서 1개가 자동차 섹터에 해당되는데요. 그런데 그 자동차 섹터에 이 많은 메카닉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엔지니어분들이 오갈 데가 없어진다면 이건 커다란 사회적 부담이 되겠죠. 그 다음에 부품 소재 공급원, 그러니까 그 회사의 업종별로 좀 구분을 해본 건데요. 자, 볼트 전기차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전기차를 만드는데 우리가 어떤 협력 관계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의 내연기관을 만드는데 어떤 협력 관계가 있는지를 본 건데요. OEM, 말 그대로 협력회사들이죠. 협력회사가 68% 정도 이렇게 차지하는 비중이고요. 공급원 중에서. 자, 그런데 OEM, 협력회사의 비중이 28%로 줄고요. 오히려 배터리 관련한 비중은 43%로 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기존 협력회사와 달리 기존의 기계적인 이외의 부분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 자동차 산업을 앞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자동차는 움직이는 기계 장치가 아니라 움직이는 전기 전자 장비가 되겠다, 제품이 되겠다, 이렇게 인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바로 자동차 부품 구조의 변화들이 그런 식으로 유발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직까지는 그 큰 흐름에 서막만 열린 정도다. 그래서 기계 부품의 비중이 그렇게 크게 축소되지 않았고 전장이나 신부품들의 비중도 그렇게 크게 늘진 않았는데, 그것은 지금 도로상에서 돌아다니는 자동차의 비중 중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에서도 쉽게 가름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시장이 크게 열려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추계는 앞으로 점점 바뀌어갈 것인데요. 그래서 도요타 자동차에서도요, 이제 자동차 분야에서 본인들의 협력사 비중에서 이 짙은색 파란색이라고 하겠습니다. 짙은 파란색 부분이 계속 성장 중에 있는데 바로 소프트웨어 기반 부품입니다. 즉 자동차의 이제 가장 유력한 협력 회사는 무슨 베어링 만드는 회사라든가 아니면 브레이크 제어 장치 만드는 회사들보다도 오히려 뭔가 솔루션을 집어넣을 소프트웨어 회사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런 과정에서 자동차 산업이 이렇게 바뀌었을 때 자동차를 잘 만들기 위한 가장 큰 관계 설정, 누구랑 해야 될까요? 과거에는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 수많은 부품을 잘 납품해줄 협력사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만 자동차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는 그래서 기업이 만드는 게 아니라 나라가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에서 우리 자동차 한번 해보자 라고 했을 때 현대차 같은 건 덜컥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현대차가 이 전체적인 디자인이나 설계나 여러 가지를 했다 하더라도 이 부품 하나하나를 납품해 줄 수 있는 인프라가 그 나라 내부에 없다라고 한다면 자동차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동차는 더 정확한 표현이 국가가 만드는 겁니다.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국가가 지금 몇 개 없죠. 독일, 미국, 일본, 한국, 프랑스, 그 다음에 영국, 이런데 영국도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이미 생태계는 많이 좌초된 상태입니다. 영국의 대표 자동차 회사가 인도로 인수됐고요. 스웨덴도 자동차 볼보를 역시 중국에 인수합병 돼버린 상태고요. 그래서 그 위상이 자꾸 흔들리면서 어느 순간인가 전기 자동차라는 이 프레임 전환이 일어나면 스웨덴에 있었던 전장 부분뿐만 아니라 저 기계장치 분야의 협력회사들 이런 데는 이제 오갈 데가 없고 그 브랜드만 중국으로 가거나 아니면 그 브랜드만 영국에서 인도로 가거나 이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러니 과거와 달리 지금은 자동차를 잘 만들기 위한 부품 회사들, 이건 중요도가 점점 떨어져 갈 거예요. 물론 모든 분야가 다 대체되는 거 아니에요. 전기 자동차라고 해도 도색도 해야 되고요. 기본적인 어떤 자동차 틀은 있어야 되고 그런 분야는 여전히 살아남을 것이지만 적어도 유연기관과 관련된 직간접적 관련된 분야는 가장 먼저 사양 분야로 전개가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많은 협력사가 필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요? 사람이 운전하기 때문입니다. 교수님, 이건 또 무슨 말씀인가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사람이 운행하다 보니까 자동차가 사고가 많이 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뒤에 화면을 보시면요. 자동차를 마치 우리 그 군대에서 밥 먹을 때 썼던 식판처럼 한 프레임으로 모든 걸 만들어 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게 한 덩어리라고 보겠습니다. 만약 예를 든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앞차랑 살짝 부닥쳐가지고 여기가 으그러졌어요. 그러면 여기가 으그러졌는데 이게 한 프레임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다 바꿔야 돼요. 뭔 소린지 이해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자동차 회사가 이걸 한 프레임으로 만드는 게 훨씬 비용적으로는 쌉니다. 예, 한 번에 만드니까요. 관리 감독도 쉬울 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경제적인 금액도 싸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수많은 걸 따로따로 분류해가지고 다시 조립하고 그걸 다시 붓는 이유가 여기만 망가졌을 땐 요 부품 가지고 딱 갖다 껴주면 소비자도 아니 이 부분만 망가졌는데 왜 나보러 이걸 통째로 바꿔끼라는 거예요? 난 동의할 수 없어요. 이렇게 나올 클레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아, 앞부분 본네트 근처만 좀 찌그러 주셨네요. 여기에 본네트만 갈아 끼시면 되거나 아니면 이쪽 그 헤드라이트 부분이 좀 깨졌네요. 그거만 갈아 끼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되는 것을 그걸 하기 위해서, 그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많은 협력사를 갖출 수밖에 없었는데, 자, 5단계 자율주행이라고 하면 사람 없어도 된다면서요. 그만큼 안전하다면서요. 그리고 불편한 진실이지만 사람이 운행한 것과 이미 자율주행 자동차가 운행한 것이
시뮬레이션을 물론 자율주행 자동차가 운행한 건 돌린 것이죠. 사고율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훨씬 떨어집니다. 예, 물론 언론에서는 그게 크게 조망받을 수밖에 없죠. 자율주행 자동차 이번에 사고 또 났다. 그게 뉴스거리니까요. 근데 그냥 우리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들은 얼마나 많은 사고들이 나고 있어요. 근데 그건 뉴스거리가 아니니까 보도가 안 돼서 이슈가 안 될 뿐이지, 통계적으로는 이미 자율주행 자동차의 사고율이 훨씬 낮아지고 있습니다. 낮아졌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자동차를 만드는 메이커들은 과거처럼 자동차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어차피 사고가 차 사고 났더니 뭐 3년 동안 안 나는 게 통상적이야. 5년 동안 안 나는 시대가 열렸어. 그래서 사람들이 면허는 땄는데 이제 어느 순간 미래엔 그런 일이 생기겠죠. 아, 제가 면허를 따고 나서 운전을 맨날 자율주행 모드만 했다 보니까 장롱 면허가 돼서 면허 1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내가 운전을 못해요. 이런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를 한 틀에서 만들 가능성이 점점, 전체는 아니지만 여기 점점 큰 틀에서 만들다 보면 자동차 부품 협력회사들의 필요한 숫자도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자, 전 세계 자동차 부품 회사들의 순서입니다. 1등부터 10등까지 있는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 회사인 현대모비스가 전 세계 7위 정도 하고요. 전 세계 100등 안에 들어가 있는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요. 모비스, 현대 트랜시스, 현대 위아, 그 다음에 한온 시스템, 만도, 그 다음에 현대 캐피코, 그 다음에 SL, 서현 이화, 이 밑에도 뭐 엄청나게 많은 좋은 회사들 많죠. 바로 이런 회사들이 전 세계 100대 안에 드는, 자동차 부품 회사 100대 안에 드는 우리나라 회사들입니다. 그러니 한국도 자동차 부품의 강국 중에 하나였구나, 쉽게 아실 수 있겠죠. 바로 이런 산업들이 지금 큰 격동기를 앞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부품의 절대적인 가치와 비중은 줄어드는 대신 무엇이 자동차를 잘 만드는데 더욱더 중요해졌느냐? 단연코 이제 협력사가 아니라 고객입니다.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고 나면요, 그 안에서 많은 고객들은 지금 가상의 화면인데요, 운전과 상관없는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운전은 이 자동차 제조회사에게 그냥 맡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율주행 모드가 더욱더 개선돼서 자율주행 모드 성능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사건 사고가 줄어들려면 이 자율주행하는 인공지능 머리가 좋아져야겠죠. 그런데 이 자율주행하는 인공지능 머리가 좋아질 수 있는 가장 큰 개연성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이 회사의 자율주행 자동차를 끌고 다니면서 얘가 자꾸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겠죠. 이렇게 운전하면 되는구나, 이런 상황이구나. 알파고처럼 이제 여러 바둑하는 사람들과 대국을 해봐야, 또는 옛날 기보를 자꾸 받아들여야 머리가 좋아지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끌고 다녀야지만 더더욱 유용한 인공지능 모드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운전은 얘가 하니 나는 그 사이에 이 현대자동차에서 준 이 타블렛 PC, 아니면 현대 OS,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이것저것 해보려고 하는데, 하고 막 할 때 역시 이 현대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야 요즘 가장 핫한 영상이 뭔지 바로 이 사람에게 뿌려줄 수가 있고, 그리고 요즘 당신과 유사한 사람들이 자주 보는 영상, 컨텐츠, 기사는 이런 거야, 이런 걸 노출시켜 줄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이 단말기에서도 내가 더 좋은 서비스를 누리려면 바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 자동차와 이 자동차 회사가 탑재하고 있는 OS를 공유해야지만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죠. 따라서 결국 21세기에 가장 유스풀한 자동차를 만들 수 있기 위해서는 누굴 잡아야 된다? 협력사가 아니라 고객이에요. 고객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좋은 자동차를 만드는 첩경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손해보고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도 있어요. 아주 심하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 팔 때마다 1,000만 원씩 손해봐도 좋으니 사람들 잔뜩 모으자,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언제 그런 회사들이 있었죠? 우리 플랫폼 기업들이 여태까지 그렇게 성장해 왔죠. 아마존을 비롯해서 애플, 구글, 우리나라 네이버, 카카오 등 상당히 오랜 기간 적다에 허덕이면서도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한 처절한 노력의 승자의 그 과실, 그걸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죠. 아마 자동차 시장에서도 그런 모습이 전개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동차 관련한 서비스의 대두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충격적인 기사를 보고 이게 뭔 소리인지 했던 게 테슬라 자동차와 관련된 기사였는데요. 먼저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기에 얼마 안 남았다 하면서 본인은 12,000개의 위성을 띄우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아니, 12,000개씩이나 이렇게 엄청난 숫자의 위성을 띄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주 인터넷 시대를 열겠대요. 그러면 얘는 이제
우주 사업도 하고 자동차 사업도 하고 우주 인터넷 서비스 뭐 이통사도 하려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자세한 맥락을 들여받아 봤더니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나름대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를 본격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본인이 가장 많이 필요한 게 바로 위성이었던 거예요. 많은 자동차들이 서로 커넥티드하고 그리고 자동차 안에서 인터넷과 같은 다양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런데 자동차 하나 자율주행 자동차 살 때마다 테슬라가 요거는 SKT로 가입을 하거나 U+에 가입을 하셔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입니다 하면 그러면 고객들 입장에서도 입이 대빨 나올 것이고 그리고 이런 자동차 시장이 열렸을 때 가장 큰 돈을 벌 사람은 어찌 보면 자동차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라 이통사일 수도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는 그게 싫다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 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자율주행 모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커넥티드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그 안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무엇인가를 하기 위한 인터넷 환경을 직접 구현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12,000개 가까운 위성을 직접 띄우기 위해서 가장 값싸게 위성을 띄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직접 인공위성을 띄울 수 있는 로켓 그 사업도 같이 하는 게 제일 코스트 이펙티브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인 우주 개발 사업, 우주 인터넷 사업, 자율주행 자동차 사업이 약간의 이런 교집합들을 다 가지고 있는 형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주 인터넷 시대를 열었을 때 테슬라는 자율주행 모드 사업만 할 것이냐? 그게 아니라 하나가 더 있는데요. 대표적인 자동차 서비스 산업 중에 하나인 자동차 공유 사업입니다. 카 쉐어링이 있고 라이드 쉐어링이 있는데요. 카 쉐어링은 쉽게 생각하면 어떤 회사가 차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동차를 많은 사람들이 쉐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라이드 쉐어링이라는 거는 우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내 자동차예요. 내 자동차를 그러니까 쏘카 같은 법인이 있어서 그 법인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를 많은 사람들이 쉐어하는 게 아니라 각각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들을 그냥 같이 타는 서비스를 말하는데 그게 우버가 대표적이죠. 자, 그런데 테슬라가 꿈꾸는 자동차 공유 사업은 바로 라이드 쉐어링에 가깝습니다. 설명을 드리면요. 테슬라의 큰 그림은 자율주행 플러스 차량 공유다라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제가 그냥 화면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뭐냐? 만약에 이게 레벨 5 단계의 자율주행 모드가 되는 테슬라 자동차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 테슬라 자동차를 타서 출근을 했겠죠. 그러면 이 자동차들은 내가 퇴근할 때까지 자동차 파킹장에 그대로 있으면서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게 통상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저 자동차 몇 년 타도 그 보증기간 다 채우지도 못하고 출퇴근 때만 쓰고 난 쓰지도 않는데 이런 분들 많으시죠. 자,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 출퇴근할 때 이용했던 이 자동차를 주차 파킹에 그대로 놔두면 이제 자율주행 5단계가 됐을 때 이 자동차가 혼자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 태우고 다니면서 돈 벌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가 앞으로 2만 불짜리 자동차를 내놓겠다는 겁니다. 2만 불짜리 자동차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지금 배터리 가격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도대체 이 금액에 어떻게 자동차를 만들겠다는 건가? 이 사람 또 이 말이 또 앞서거나 또 사기치는 거 아닌가? 이 걱정이 제가 많았는데 풀 스토리를 들어봤더니 그것보다 더 놀라운 건 이 2만 달러짜리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가 11년 이걸 타면 3만 달러를 다시 테슬라가 입금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자동차를 2만 달러 주고 샀는데 3만 달러 입금 받았다면 오히려 자동차는 공짜고 1만 달러까지 더 제가 돈을 번 거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소린가? 자, 방금 그거예요. 2만 달러 주고 이 차 사세요. 그리고 이 차에 테슬라 우버든 테슬라 공유 서비스 앱을 설치해서 운행하게 해주세요. 그럼 이 차가 당신 들어가고 나면 혼자서 막 사람 태우고 돌아다니고 퇴근할 때쯤 다시 딱 와서 오늘은 내 자동차가 얼마 벌었네. 그렇게 해서 11년 정도 지나고 나면 너랑 나랑 이 자동차가 번 돈을 나누자. 그러고 나면 너도 3만 달러 정도 될 수 있게끔 내가 해줄게. 이게 바로 일론 머스크가 그리는 미래 자율주행 플러스 공유 차량 서비스의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거죠. 이거를 그렇게 구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인공위성도 직접 띄우고 이걸 띄우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로켓 실험을 해서 로켓 발사하는 기술도 갖게 됐고 거기에 부수 서비스로 우주여행 상품도 만들어 보겠다라는 게 일론 머스크의 큰 그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원래 자동차의 또 다른 강국하면 일본이죠. 일본은 가만히 있었느냐? 아닙니다. 일본도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일본의 대표적인 프로젝트 하나가
도요타 E 팔레트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도요타가 만들어낸 이 팔레트 프로젝트의 가상 화면인데요. 이거는 운전석도 없고 아예 내부 사진을 제가 뒤에 들고 왔는데요. 마주보고 있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딩 도어로 문이 이렇게 열리고 차체가 되게 낮죠. 그 이유가 앞에 이게 이 팔레트라는 프로젝트, 아마 이거는 유튜브에서 도요타 이 팔레트 치시면 도요타가 자체적으로 만든 영상이 있어요. 이 팔레트라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스마트 시티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본인들이 만들어낸 영상이 있는데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자, 이 팔레트 행사를 했었을 때 그때 선포한 게 5개인가 6개 회사하고 MOU를 맺었대요. 그러면서 보여줬던 게 피자 헛이 그 중에 하나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뭐냐? 역시 똑같아요. 이 팔레트라는 이 자동차가 출퇴근 때는 주로 사람을 태우고 다니겠지만 낮 시간에는 택시도요, 낮 시간에 사람 태우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럼 낮 시간에 뭘 하겠느냐? 바로 배송, 운송, 그런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자동차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로봇이 여기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물건을 선적하기에 좋게끔 차체가 낮고요,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 당시 이 팔레트 프로젝트를 발표했을 때 제휴사로 언급되어 있던 회사들이 피자헛을 비롯해서 이런 택배 회사라든가 그 밖에 뭐 맥도날드라든가 이런 회사들을 우리가 제휴사로 해서 같이 이 프로젝트를 해볼 겁니다 라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 세레모니 하나를 언제 하려고 했냐면 이번 도쿄 올림픽의 올림픽 스타디움 근처는 이 팔레트 자동차가 선수들을 태워다니고 그 다음에 그 관람객들을 태워다니면서 도요타가 그리는 미래 사회를 보여주려고 했는데 코로나19로 그 계획이 완전히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요타는 후지산 근처에 옛날 자신들의 자동차 공장이 크게 있습니다. 그 공장을 다시 리뉴얼해서 거기가 이 팔레트를 구현할 수 있는 스마트 시티 도시로 한번 본인들이 좀 만들어 보겠다는 또 계획을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도가 또 흥미로워요. 인도는 인도의 모디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미국에 와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그랬는데 모디 총리가 우버를 만나고 싶다고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공유차랑 우버가 아니라요, 우버 계열사인 바로 나르는 택시를 만드는 우버엑스라고 부르는데 이 회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아니, 미국과 같은 최첨단 국가도 아닌 개도국 중에 하나인 이제 인도가 그냥 기존의 자동차 만들기도 급급할 텐데 무슨 나르는 택시 서비스를 만드는 우버엑스를 만나게 해달라는 거냐, 많은 사람들이 우구심을 가졌었는데 그 이유는 모디 총리도 참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 인도가 이제부터 고속도로 깔기 시작하고 이제부터 전국에 어떤 도로만 구축하다 보면 그게 다 완료되고 나면 이미 세상은 다 바뀌었을 거 아니냐. 그럼 내가 고속도로 깔기 위해서 그 많은 투자한 게 다 쓸모가 없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바로 미래로 가겠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현실 가능하다면 우리 인도가 더욱더 적극 투자를 여기에 해주겠다. 그럼 우린 도로 까는데 쓸데없이 돈 안 들여도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나르는 택시 만드는 우버사의 회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우버만 나르는 택시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전 세계에는 수많은 나르는 운송수단에 대한 새로운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회사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습니다. 테라푸지아라든가 이향이라든가 이건 중국이죠. 그 다음에 구글이라든가 구글 창업자 레리 페이지의 1인승 비행기였던 키티호크라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기 시작했고 현대자동차도 바로 이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도국의 일부 국가 같은 경우는 아예 우린 건너뛰고 절로 갈게,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미래 자동차 산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나라들도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은 어떻게 돼가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자, 현대자동차의 공유 모빌리티 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현대자동차는 네덜란드하고는 카포쉐어라고 해서 차량 공유 사업, 그 다음에 독일하고는 수소 전기차 공유 사업, 그 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하고는 차량 호출 사업, 그 다음에 호주, 또 그 다음에 인도, 미국, 그 다음에 러시아 등 다른 여러 국가들하고도 이런 자동차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산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르는 자동차라든가 이런 사업들도 대거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판이 열리기 시작했고요. 당연히 이 과정에서 자동차는 우리나라의 가장 주축이 되고 있는 산업이고요. 절대 놔서는 안 되는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다행히도 글로벌 자동차 관련한 전문가들이 이런 커다란 변화의 흐름 속에서 오히려 현대차에게는 좋은 점수를 주고 있어요.
그리고 현대차의 미래를 밝게 조망하고 있는 리포트들이 훨씬 많다는 점에서 저도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자, 오늘 자동차와 관련된 산업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미래 자동차 시대 여러분들께도 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